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친 이복 형제. 장례식장 문 앞에서 나는 잠깐 숨을 고르고 있었다. 검은 정장 소매 끝이 손등을 스치고 손가락 사이에 끼워둔 조이금 봉투가 미끄러질까 조심스러웠다. 사람들이 들고 나는 문틈으로 국화 냄새와 향 냄새가 섞여 젖은 옷처럼 달라붙었다. 상주님, 이쪽으로 오세요. 누군가의 말에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울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그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아버지는 죽었다. 그 사실 하나가 내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누군가가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보다 한두 살쯤 어려 보이는 남자. 검은 넥타이를 단정히 매고 있었고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조심스러웠다. 남자는 잠깐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조용히 물었다. 형님이시죠? 나는 순간 내 귀가 잘못 들린 줄 알았다. 형님, 여기서? 나는 그를 한 번, 두 번 훑어봤다. 기억 속 어느 얼굴에도 없는 낯선 사람. 그런데도 그는 너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를 형님이라고 불렀다. 죄송합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다. 제가 오늘 꼭 인사를 드려야 해서요. 그의 손엔 봉투가 없었다. 대신 손바닥에 쥔 건 얇고 낡은 사진 한 장처럼 보였다. 아버지. 남자가 마른 침을 삼켰다. 저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시끄러웠다. 울음과 말소리, 발걸음, 안내 방송.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모든 소리가 한꺼번에 꺼진 것 같았다. 나는 입을 열어야 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남자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는 아버지의 다른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평생 말이 적었다. 밥 먹어라. 문 잘 잠가라. 가서 자라. 그게 다였다. 어릴 때 나는 아버지를 무서워한 적은 없었다. 그냥 멀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차가운 벽에 손을 대는 느낌. 밀어내진 않지만 따뜻하게 받아주지도 않는 사람. 성인이 되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결혼을 하고 내가 아이를 낳아 아버지에게 안겨줘도 아버지는 아이의 등을 2번 정도만 두드렸다. 그래, 그 한마디면 끝이었다. 어머니는 늘 말했다.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야. 속은 여려도 표현을 못하는 거야. 나는 그 말을 반쯤 믿고 반쯤 흘려들었다. 표현을 못한다기엔 너무 많은 시간을 말 없이 흘려보냈으니까. 그리고 오늘 그 아버지의 장례식 상주 완장을 차고 서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었나? 아버지가 좋아하던 음식, 아버지가 어릴 때 살던 동네, 아버지가 누구를 미워했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나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런데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 더 얹어 내 앞에 나타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다른 아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았다. 그런데 남자는 아주 차분한 얼굴로 내 장례식장을 마치 오래 준비해온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빈소 옆 작은 접견실로 데려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붙었다. 장례식장 사람들은 늘 이런 냄새를 맡는다. 무슨 일이든 문을 닫자 바깥 소리가 얇은 종이처럼 멀어졌다. 남자는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저는 김도윤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은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아버지의 친척 명단에도 없고 회사 동료들 중에서도 못 들어본 이름. 무슨 소리예요? 내가 겨우 말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니. 남자는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가락 끝을 꽉 맞물렸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이 오히려 거짓말이 아니라는 느낌을 줬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가 낮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저도 오늘까지 올지 말지 수십 번을 고민했습니다. 그럼 오지 말았어야죠.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내 마음보다 더 거칠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대답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도대체 누가 당신을 보냈어요? 아버지요? 어머니요? 누구요? 남자는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끝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나는 비웃음처럼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말 못한 건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그런데 남자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뭔가를 꺼냈다. 낡은 수첩, 손때가 묻어 모서리가 닳아 있었다. 이건 아버지 수첩입니다. 나는 본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늘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거, 어머니도 함부로 펼치지 못했던 물건. 남자가 수첩의 첫 장을 펼쳤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내 이름과 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마치 언젠가 누군가가 둘을 한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을 미리 알고 쓴 것처럼. 나는 수첩을 뺏듯이 받아 몇 장을 넘겼다. 전화번호, 주소, 기억해야 할 날짜들. 그런데 어느 페이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두윤에게는 미안하다. 큰애에게도 미안하다. 큰애, 그건 나였다. 두윤, 그건 그의 이름이었다. 나는 손에 힘이 풀렸다. 수첩이 내 무릎 위로 툭 떨어졌다. 머릿속에서 어떤 장면들이 마구 섞여 올라왔다.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던 날들, 출장이라는 말로 넘어가던 밤들, 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밥상을 접던 뒷모습. 내가 몰랐던 게 아니라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걸까? 당신 어머니는 내가 겨우 물었다. 누구예요? 남자는 잠시 망설였다.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에 나는 더 말문이 막혔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미워하지? 미워할 대상이 사라지면 남는 건 결국 아버지였다. 나는 장례식장 밖에서 아버지를 묻을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아버지를 다시 죽여야 할 것 같았다. 내 안에서. 왜 지금이죠? 내가 물었다. 왜 오늘이에요? 남자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아버지가 작년부터 수첩에 저를 자주 적으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은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서는 울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나는 울지 못하는 사람으로 서 있었다. 울지 못하면 감정이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울지 못하면 감정은 안에서 굳는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게 자기 이야기를 아주 조금씩 풀어놓았다. 아버지는 다른 이름으로, 다른 동네에서, 다른 가족의 가장처럼 살았다고 했다. 하지만 그 가장은 늘 비어 있었다. 아버지는 늘 급하셨어요. 남자가 말했다. 오시면 밥을 드시고도 오래 앉아 계시질 못했어요. 뭔가 죄를 짓는 사람처럼. 그 말이 내 가슴에 깊이 들어왔다. 죄를 짓는 사람처럼. 나는 내 기억 속의 아버지를 떠올렸다. 집에서도 늘 편히 있질 못했다. 텔레비전을 켜도 끝까지 보지 못했고, 잠들었다가도 새벽에 벌떡 일어나 물 한 잔 마시고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나는 그게 그냥 아버지의 습관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습관이 아니라 도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는 내 얼굴을 보며 말했다. 형님, 그가 다시 그 단어를 썼다. 제가 형님께 뭘 바라서 온 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내 목소리가 거칠어졌다. 당신은 지금 내 아버지 장례식장에 와서 내 인생을 뒤집어 놓고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도 저 자신이 미워서 여기 오기 싫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그를 미워하기가 어려웠다. 그는 나처럼 피해자일 수도 있었으니까. 나는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에게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남자는 잠시 생각했다. 저에게 아버지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다리게 하는 사람. 나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해서 웃음이 나올 뻔했다. 나에게도 아버지는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었다. 기다리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끝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버리는 사람. 남자는 이어 말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오시면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찌릿했다. 나에겐 아버지가 오면 세상이 조용해졌다. 밝아지는 게 아니라 정적이 내려앉았다.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남자는 내 눈치를 보며 덧붙였다.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괜히 잘 보이려고 성적표를 꺼내놓고 운동회에서 상 받은 것도 보여드렸어요.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아버지에게 보여줄 마음이 없었다.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그게 부끄러워서 나는 수첩을 덮었다. 접견실 밖으로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상주님, 손님 오셨어요. 나는 짧게 네 하고 답했다. 그리고 다시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내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어머니는 지금 빈소 안에서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 나는 감히 물어보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가 알았다면 그 침묵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모른 채 살았다면 그건 또 얼마나 가혹한 일일까?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어머님께 말씀드렸나요? 나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말할 생각도 없어요. 남자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어머니께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아버지가 부탁했습니다. 내 속이 뒤집혔다. 끝까지, 끝까지, 아버지는 끝까지. 어머니 앞에서는 입을 닫았던 거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며 잠깐 멈칫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아버지가 늦는 날, 어머니가 괜히 국을 한 번 더 끓이던 밤, 전화벨이 울리면 어머니가 잠깐 굳어지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로 이어지며 나를 조용히 무너뜨렸다. 나는 말없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덮었다. 울음은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남자가 다시 수첩을 가리켰다. 수첩 말고 아버지가 저한테 하나 더 맡긴 게 있어요. 그는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고 모서리는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다. 남자는 봉투를 내게 건넸다. 형님께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아주 오래된 열쇠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창고. 둘이 같이 열어라. 내가 숨을 삼켰다. 창고? 어딜 말하는 거지? 아버지에게 창고는 집 뒤 작은 다락 같은 공간이었다. 어머니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곳. 거기엔 아버지의 낡은 공구, 신문 묶음, 어릴 때 내 사진들이 있었다. 둘이 같이 열어라. 아버지는 마지막까지도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남겨놓은 것들로 무언의 지시를 하고 있었다. 나는 남자를 바라봤다. 가봅시다.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차분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잠깐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나는 남자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 집은 조용했다. 너무 조용해서 벽식의 초침이 마치 작은 망치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했다. 나는 어머니를 붙잡지 않았다. 지금은 어머니를 더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남자와 함께 집 뒤 창고 문 앞에 섰다. 열쇠를 끼우는 손이 조금 떨렸다. 찰칵. 문이 열리자 먼지 냄새가 확 올라왔다. 창고 안에는
낡은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담요가 덮여 있었다. 나는 상자를 하나씩 열었다. 그 속엔 편지가 있었다.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봉투가 두 종류였다는 것이다. 한쪽에는 내 이름이, 다른 한쪽에는 남자의 이름이. 나는 한 봉투를 떼어 열었다. 편지는 짧았다. 내가 미안하다. 너희 둘 다. 나는 용기가 없었다. 나는 종이를 꼭 쥐었다. 남자도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고 있었다. 창고 안에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순간 형제라는 단어가 내 목을 조였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야 형제가 되었다. 너무 늦게 창고를 정리하고 우리는 마당에 나란히 앉았다. 겨울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남자가 조용히 말했다. 형님, 저는 형님이 저를 받아주길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남자가 이어 말했다. 그냥 오늘만은 아버지의 아들이 저 혼자였던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갑자기 숨이 턱 막혔다. 나도 오늘만은 아버지의 아들이 나 혼자였다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깨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앉아 있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연락처 입력창을 열었다가 잠깐 멈췄다. 저장하면 이 관계는 시작되는 거고, 저장하지 않으면 다시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나는 남자를 바라봤다. 번호, 내가 짧게 말했다. 남자가 놀란 듯 조심스럽게 번호를 불렀다. 나는 저장 버튼을 눌렀다. 이름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이렇게 적었다. 도윤. 형제도 아니고 남도 아닌 그 어정쩡한 글자 두 글자. 남자는 내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작게 숨을 내쉬었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감사할 건 없어. 우린 아버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니까.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날 우리는 다음에 보자는 말도 없이 그냥 헤어졌다.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선 하나가 우리 사이에 생긴 건 분명했다. 밤이 깊었다. 장례식장의 조명이 꺼진 뒤 집의 전등도 꺼지고 어머니의 방문이 닫히고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 아직도 내 눈앞에 떠올랐다. 사진 속 아버지는 언제나처럼 표정이 없었다. 그런데 그 표정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무심함이 아니라 두려움. 말을 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끝내 말하지 못한 사람. 나는 창고에서 읽었던 편지의 문장을 떠올렸다. 나는 용기가 없었다. 그 한 줄이 아버지의 평생 같았다. 나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을 따랐다. 컵을 잡은 손이 조금 떨렸다. 나는 창밖을 보았다. 어딘가에서는 도윤도 같은 밤을 보고 있겠지. 같은 하늘을 보면서도 우리는 다른 집에서 다른 엄마의 이름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그래도 나는 안다. 이 이야기가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서로를 존재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세상에는 끝까지 말하지 못한 아버지들이 있고, 끝까지 참아낸 어머니들이 있고, 끝까지 모르고 살았던 자식들이 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만나 형제라는 단어 앞에서 서로를 조심스레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 나는 영정사진 앞에 서서 아버지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도망가지 마세요. 물론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안다. 말이 없어서 사라지는 진실은 없다는 걸. 진실은 말이 없어도
남겨진 사람들의 삶 속에서 조용히 계속 이어진다는 걸. 나는 다시 거실에 앉아 휴대폰을 한번 켰다. 저장된 이름 도윤. 나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아무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일이 오면 우리는 다시 각자의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한쪽만을 가진 아들이 아니다. 아버지는 두 번의 인생을 살았고 우리도 이제 두 개의 진실을 함께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언젠가 우리가 서로에게 형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부르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날이 오지 않아도 괜찮다. 그저 오늘 장례식장 문 앞에서 낯선 남자가 내게 던진 그 한마디로 내 인생은 달라졌으니까 형님이시죠.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지만 동시에 내가 몰랐던 진실의 문을 열어줬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의 이름을, 어머니의 침묵을, 그리고 늦게 찾아온 형제의 그림자를 내 마음 깊은 곳에 묻으며